더 열심히 오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네. 그리고 또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의 마지막 날까지 밤늦게까지 이렇게 좀 피곤하실 텐데도 이렇게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1시간 남짓 잘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지용성 비타민 A, E, A, D, E, K 그리고 이제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이제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이제 오늘 지금부터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은 미네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그 미네랄에 대한 내용을 또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비타민 C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죠. 가장 잘 알고 있는 비타민 C의 기능은 바로 이제 항산화 영양소라는 것이죠. 네, 항산화 영양소. 가장 중요한 또 가장 강력한 제 항산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의 뜻이 산화를 막는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산화를 막는다. 그럼 과연 산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산화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산화는 음, A란 물질이 이렇게 지금 전자를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전자를 하나를 이렇게 B라는 물질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면 A는 전자를 하나 잃었죠. 이 전자를 잃은 A는 산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B는 전자를 하나 얻었죠. 네, 전자를 얻은 B는 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는 것 혹은 수소를 잃는 것, 내어주는 것. 네, 이거를 산화라고 하고 이제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 수소 이온을 얻는 것. 네, 이렇게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빼앗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신체 내 그 모든 그런 화학 반응, 생체 반응들이 이 대부분이 다 산화 환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하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그런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을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로 전환시키죠.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과정을 잠깐 보면은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그 에너지원이 이제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그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서 이제 소화기관 흡수가 되고 세포 내로 이동을 하겠죠.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생성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 이거 지난 시간에 어,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네,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를 거쳐서 이제 ATP라는 형태로 ATP도 어떤 물질의 이름인데 네, 이 ATP라는 그런 물질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되고 필요할 때 우리가 ATP를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발생시켜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몸에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그런 반응을 그 에너지로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자기는 전자를 내어주면서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필요로 하는 이 활성산소 하나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자기는 비타민 C가 산화가 되면서 이 활성산소에 전자를 채워주겠죠.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환원이 됩니다. 네. 산화의 반대 환원이니까 그 빈 전자 공간이 채워지면서 활성산소가 다른 데서 전자를 뺏어오려는 그러한 어떤 반응성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이게 세포를 산화시키는 그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비타민 C가 전자를 내어주기 때문에 산화를 막아줄 수 있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유해산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자를 채우려는 성질이 아주 강해서 이제 그 반응성이 아주 커요. 그래서 이제 유해산소를 우리가 프리 라디칼이다 혹은 활성산소다 혹은 반응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전자를 뺏으려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성 산소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응성 산소종. ROS라고 하는 영어로 RO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ROS를 딱 보시면 아 이게 유해산소구나. 네, 이렇게 기억해 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 다른 그 물질들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오려는 성질이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 세포 내에서 에너지 생성 과정에서 이제 산소가 소비가 되고 유해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포 내에서 뭐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전자를 뺏어오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된다거나 또 세포막이 또 산화가 된다거나, 네, 또 DNA, 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이제 유전자 정보를 보관한 DNA가 있는데 DNA가 산화가 돼 가지고 돌연변이가 나타난다거나, 네, 유전자 발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를 유발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비타민 C는 뭐 바로 이제 그 유해산소를 방어하는 그런 항산화 기능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타민 E를 환원시키는, 비타민 E도 이제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상호 간에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작용을 통해서 서로 다시 재생시키거나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림 보시면은 세포막인데 세포막에 지금 프리 라디칼이 막 지금 침범을 해 가지고 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산소에 세포막이 손상되고 있는데, 이 비타민 E 옆에 비타민 E가 있는데 이 비타민 E가 전자를 하나 내어 주면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럼 비타민 E는 이제 전자를 하나를 내어 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산화가 됐죠. 산화가 됐고 그 비타민 E에 빈 전자 공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 비타민 E의 빈 전자 공간을 누가 채워 주느냐? 비타민 C가. 여기서 이제 비타민 C가 이렇게 채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비타민 E를 재생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C의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합 조직의 형성과 기능 유지. 결합 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하여튼 근육이라든가 뼈라든가 뭐 인대라든가 이렇게 우리 몸을 조직을 구성하는, 그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콜라겐 대표적인 그 단백질이 이제 콜라겐 단백질이죠. 콜라겐은 뭐 피부에도 존재하고 뼈에도 존재하고 근육에도 존재하고 우리 몸 전체적으로 다 존재하는 중요한 단백질이 콜라겐인데, 이제 비타민 C가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콜라겐 전구체가 비타민 C에 의해서 삼중 가닥을 형성을 하게 되고, 콜라겐 삼중 가닥을 형성하게 되고, 이 콜라겐 삼중 가닥이 모여서 콜라겐 섬유를 구성하면서 우리 몸의 그런 결합 조직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C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콜라겐 섬유가 생기지 않으니까 근육도 약화되고, 예, 뼈도 약화되고, 예, 피부도 안 좋아지고, 예, 인대도 약화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제 그 철분은 뭐 햄철, 비햄철이 있는데, 이제 그 햄철은 동물성 식품에 주로 많아요. 그래서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은 흡수가 잘 되고, 반면에 식물성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철분은, 네, 비햄철이라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비타민 C가 있으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면 이 환원형 아스코르브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자기가 산화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전자를 내어 주면서, 네, 철분을 삼가의 철분을 이가의 철분으로 바꿔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가의 철분 형태로 바뀌면은 소장에서 점막 세포에서 이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준다. 그럼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철분이 흡수가 안 되겠죠. 그러면 철분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분 결핍성 빈혈. 네, 이렇게 그 철분만 부족하다고 이제 그 빈혈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비타민 C가 부족해도 빈혈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빈혈에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철분 결핍성 빈혈도 있고, 이제 용혈성 빈혈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는 적혈구가 용혈이 되는 거죠. 그 적혈구가 파괴가 돼서 생기는 빈혈. 그럼 이 적혈구를 잘 생성하는 영양소가 중요하겠죠. 적혈구를 잘 생성하게 하는 그 영양소가 지난 시간에 그 비타민 B군 할 때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이 세 가지 비타민 B군이, 네, 그 적혈구를 생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비타민 B 이 세 가지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네, 아,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용혈성 빈혈이 아니라 거대 적아구성 빈혈. 네, 거대 적아구성 빈혈. 이 거대 적아구성 빈혈은, 네, 음, 이게 그 적혈구를 생성할 때 정상적인 적혈구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크기만 아주 크고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적혈구가 생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빈혈입니다. 그래서 빈혈이라고 다 같은 빈혈이 아니고 이제 빈혈이라고 하면 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만 그 영양소를 보충해서 우리가 빈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이제 연소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지방을 막 빼줘야 되는데 지방도 역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제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좀 특이하게 어 지방의 베타산화라 그래 가지고 지방은 특이하게 혼자 자기 스스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러면 이 지방은 혼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인제 지방을 운반해 주는 그런 그 영양소가 필요한데 바로 L카르니틴입니다. L카르니틴. 그 L카르니틴은 지방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이렇게 네 지방을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끌어들여 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지방이 들어와야만 이제 그 지방 연소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L카르니틴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비타민 그 중요한 성분이고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성분이고 이 L카르니틴 단독으로도 지금 시중에 건강기능식품 형태 나와 있어요. 그 다이어트 하실 때 뭐 이런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이제 이 그 그림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뭐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메티오닌이나 라이신 같은 그런 아미노산이 있는데요. 그 아미노산이 이제 원료로 해서 우리가 L카르니틴이 합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시면은 이 과정 중간에 비타민 C와 철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L카르니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타민 C와 철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C가 만약에 우리 몸에 체내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L카르니틴이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 연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이어트는 우리가 뭐 다이어트 기능성 그런 제품들도 그런 영양소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B군은 네 에너지 대사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고 비타민 C가 부족해도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뇌에 시상하부에서 이제 척수를 통해서 부신, 심장 위에 붙어있는 콩알만한 양쪽에 부신이란 조직이 있는데 이 부신의 안쪽을 부신수질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뇌 하수체에서 신호를 보내면 부신의 바깥쪽 부분을 부신 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신에서 이 스트레스 상태로 우리 몸이 이제 바뀌게 되면 이걸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부신 수질에서는 뭐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그다음에 부신 피질에서는 코티졸 뭐 이런 호르몬들을 이제 분비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야만 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초기에는 코티졸 레벨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네 초기에는 이제 코티졸 수준이 많이 올라가면서 저항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흥분, 불안, 초조, 피로를 느끼게 되고 수면 장애나 혈압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이제 계속 만성 스트레스가 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오래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고갈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소진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감염도 많아지고 또 우울증도 오게 되고 또 혈압이 또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네 그러한 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분비된다라는 것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부신해서 이제 생성을 하는데 부신이 이제 불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신 기능이 저하되고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고갈되면서 네 우리가 스트레스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혈액 재분배에 의해서 이제 음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만 혈액이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다른 부위에는 이제 그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 이 소화기관 같은 데는 혈액이 잘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소화기관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되는 건데, 이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은 이제 부신이 결국 약해진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경험하는 그 만성 피로는 그 에너지 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부신이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피로의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 두 가지입니다. 만성 피로의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대사 저하, 그다음에 부신 피로, 부신 기능 저하, 이 두 가지인데, 이 비타민 C는 부신의 그런 그 스트레스 호르몬 합성 과정을 도와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비타민이다. 그래서 이제 항스트레스 비타민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 부신 건강에는 뭐 다양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신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이 무조건 중요한데, 그중에서 이제 비타민 C가 가장 중요하고요. 비타민 C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비타민 B군 중에서 판토텐산, 판토텐산이 비타민 B5인데, 이 판토텐산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신 건강 또 피로 회복을 위해서 비타민 C와 어 비타민 B5, 판토텐산이 중요하다. 뭐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다른 비타민과 미네랄 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타민 C와 판토텐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 C는 뭐 다양한 많은 연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이제 가장 최근에는 가장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C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호흡기계 감염을 억제하는 효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죠. 근데 우리 코로나도 호흡기계 질환이죠. 네. 이렇게 혹은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다 이런 계속 그 감염된 그 유행되는 그런 감염병들이 대부분 다 호흡기계 질환입니다. 호흡기계 감염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면역 기능을 억제한 동물 실험에서 면역 기능 억제한 생쥐에 감기 바이러스 감염시킨 다음에 비타민 C를 투여했더니 전 개체가 생존했다라고 하는 결과도 있고, 또 폐혈증 환자 몸 전신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증상인데, 네, 백혈구의 비타민 C 농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네, 이 면역과 관련된, 특히 호흡기 계통의 면역과 관련된 그런 급성 염증 질환에 대한 보조 치료법으로 비타민 C의 투여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백신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어 바이러스를 이제 백신이 다 없앨 수 있다라고 이제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뭐 감기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섭취하는 것 이외에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이제 주로 백신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제 2000 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백신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백신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사스, 뭐 신종플루, 조류독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과 같이 이렇게 백신이 잘 안 듣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백신이 없으니까 이제 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팬데믹이 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비타민 C를 이 비타민 C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잘 보충하고 또 잘 부족하지 않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면역에 정말 중요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지금 학계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C는 우리 체내 어디에 많이 이제 하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비타민 C가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 수용성, 그러니까 물과 함께 같이 대사가 되고 같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 체내에서 이제 수분 농도가, 그러니까 물이 많은 조직에 비타민 C가 많이 존재한, 수용성 비타민이라 해서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분 농도가 높은 물이 많은 조직에는 비타민 C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부신 같은 조직. 네, 아까 부신 호르몬, 부신 기능에 비타민 C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혈장에도 중요하고, 그리고 혈장에 이제 그 혈액 내에도 이제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고 있고 대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적혈구를 보호하는 역할. 이 적혈구도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운반하잖아요, 적혈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산소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해서 적혈구를 파괴시켜요, 일부가. 그런데 이제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이 유해산소로부터 적혈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분 농도가 높은 조직, 지금 말씀드린 혈관, 그 폐, 그다음에 눈, 그다음에 부신과 뇌, 이런 조직에 비타민 C가 어 풍부하고, 또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이런 조직 위주로 항산화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산화로부터 특히 이런 조직을 보호하는 데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는 워낙 다양한 그런 기능성들이 있어서, 또 새로운 그런 기능성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 항당뇨, 항고혈당, 그다음에 심장 보호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성, 산화, 항산화, 그리고 면역 기능과 관련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미생물, 그다음에 면역 조절 기능, 그리고 자가 포식, 뭐 이런 기능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가 포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기 역할을 다한 그런 우리 몸에 다 이제 다 역할을 다했으면은 다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뭐 세포도 만들고, 세포 내 소기관들도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세포가 복제되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오래된 건 버리죠. 우리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뼈도 오래된 뼈는 버리고 새로운 뼈가 만들어져야 되고, 피부도 그렇고 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그런 조직이나 기관을 스스로 없애는 그러한 작용을 이제 자가 포식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 포식 작용에도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가 비타민 C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비타민 C가 권장량 100 밀리그램이잖아요, 지금 현재. 왜 100 밀리그램을 했냐면, 소변에서 이제 우리가 비타민 C를 보충하면 소변에서 비타민 C가 검출되기 시작하는 그 양이 이제 100 밀리그램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에서 검출이 되니까 이 소변에 다 인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100 밀리그램이 넘으면 우리 몸에 사용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권장량을 이렇게 100 밀리그램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비타민 C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유류 일부만, 또 생선이나 포유류 일부에서만 비타민 C를 몸에서 생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타민 C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장류, 그러니까 어 원숭이나 고릴라들도 몸에서 비타민 C가 생성이 안 되는데, 다른 동물들은 비타민 C를 몸에서 만들어 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보니까 자기 몸의 필요량의 5 배에서 50 배에 달하는 비타민 C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물에서 비타민 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쭉 알아봤더니, 비타민 C가 이제 요로를 통과하면서 살균 작용해서 또 암 발생을 억제하는 등과 같은 이런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몸 밖으로 나오는 배출되는 것이 몸에서 이제 충분하니까,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출되는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일일 권장량은 100 밀리그램이지만 최적 섭취량은,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적 섭취량은 1000 에서 3000 밀리그램 정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 제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에도 비타민 C가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 하루에 10,000 밀리그램 이상을 투여합니다. 그러니까 권장량의 100배 이상을 투여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다양한 기능성에 비해서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중요한 영양소로 할 수 있고요. 비타민 C를 정리를 해 보면은 뭐 너무나 많은 기능성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항산화 기능, 그리고 항스트레스, 항피로, 그러니까 부신의 건강을 통한 항스트레스, 항피로 기능,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면역 기능에 중요한 그런 작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면역에는 뭐 호흡기계 그 면역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천 면역, 후천 면역 다 중요하거든요. 이 면역에 대한 부분을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알아볼 그런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비타민 C의 면역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비타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타민은 지난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비타민 D는 뼈를 위해서, 뭐 비타민 B는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 C는 항산화 때문에,
뭐 섭취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비타민이 이제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몸에서 유전자 발현은 이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 유전자들이 우리 후대에 어떤 뭐 지금 저의 그 어떤 신체적인 특질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명 활동을 이렇게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도 필요하고 체내에서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체 반응들이 일어나야 되고. 근데 이러한 모든 그 체내의 모든 변화와 반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만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한 신체 반응, 생체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식물 영양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효소, 그 유해산소를 방어하는 항산화 효소를 생성하는 그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네 비타민 D는 네 비타민 D가 유전자 발현에 그 영향을 미쳐서 칼슘 결합 단백질을 만들 때에도 네 비타민 D가 유전자 발현에 필요한 거고요. 네. 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간에서 지방 합성 효소들의 전사를 유도하기도 하고 철분이 들어가는 것도 철분이 바로 적혈구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기능도 하지만 또 소장에서 철 흡수를 증가시키라고 명령을 하는 그런 유전자를 또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 분자 영양학이 많이 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밝혀진 것은 정말 극히 네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더욱더 많은 그러한 그 유전자 발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밝혀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또 영양소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나타나겠죠. 비타민과 미네랄, 식물 영양소들은 세포의 분화, 성장, 활성 등 세포 반응과 신호 전달에 필요하고 또 인체의 항상성 유지, 조직의 기능 조절, 또 영양소의 흡수, 운반, 합성 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C이 중요하다. 어떤 그러니까 특정 비타민이 특정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건강한 그런 생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타민이 무조건 네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각각 각 비타민의 인정받은 기능성이 몇 가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비타민이 이렇게 유전자 발현을 통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관여를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 비타민은 무조건 네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비타민 A, B, C, D, E, K 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네 오늘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 다시 이제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미네랄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미네랄은 이제 우리 신체 구성 원소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CHON 탄소, 수소, 예, 산소, 질소 이렇게 네 가지 원소를 제외한 50 종의 원소가 이제 미네랄이고 우리 몸에서는 약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CHON 탄소, 수소, 산소, 질소를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 유기물. 그래서 얘네 4 개가 들어있는 그 함유되어 있는 물질은 유기화합물이에요. 유기화합물. 그 얘네 4 개가 없는 거는 뭐겠어요? 무기물. 무기물. 유기물이 아니라 무기물인 거죠. 네. 그래서 무기질이라고 합니다. 미네랄을. 미네랄은 체내에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보충해야 되고 뭐 하루 동안 필요한 양에 의해서 따라서 많이 필요한 거를 다량 미네랄, 칼슘,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죠. 마그네슘. 그 미량 미네랄은 소량 중요하지만 없으면 안 되지만 소량 필요한 그런 미네랄을 이제 미량 미네랄이라고 하고 철, 아연, 뭐 셀레늄, 구리, 망간 등과 같은 이러한 미네랄이 있습니다.
네, 미네랄 주요 기능은 이제 경조직, 딱딱한 조직이죠.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부드러운 연조직, 근육, 피부, 혈액, 신경 등의 이제 원료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호르몬의 요오드라든가 헤모글로빈의 철, 모발의 황 같은 그러한 미네랄이 있을 수 있고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 거죠.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 이온으로 존재합니다. 세포 내액에 세포 내에 또 세포 외부에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전하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전하를 발생시켜서 이제 세포 이제 그 물질 이동 통로를 개방한다거나 닫는다거나 뭐 이런 다양한 조절을 하는 거고 삼투압 조절이라든가 산염기 평형 산이 있고 염기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 뭐 음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산성 식품이 있고 염기성 식품이 있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도 산성이 있고 염기성이 있는데 우리 몸은 약간 약알칼리성으로 가야지 좋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산염기 평형이 깨지면은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산성이 되면은 이제 다양한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신경이나 근육의 기능,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한다거나 또 그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과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금속 이온들에 의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런 전기적인 차이, 전하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체내에서. 그다음에 대부분의 그런 미네랄들은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비타민 B 할 때 우리 몸의 다양한 반응을 촉진시켜 주는 그러한 물질이 효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네랄들은 이러한 다양한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트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칼륨은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 상태라면 부족할 일이 없어요. 혹은 과잉일 일도 없고. 그래서 나트륨이나 칼륨을 뭐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해야 된다? 이런 건 없죠. 네, 없죠. 오히려 주의를 해야겠죠. 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과 관련이 있으니까 너무 짜게 먹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보충할 필요는 없지만 체내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미네랄이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독일어고 공식 명칭은 영어로 소디움이라고 합니다. 소디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디움이라는 공식 명칭보다는 나트륨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트륨이라고 하겠습니다. 삼투압의 정상을 유지한다.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몸 안에 이제 어떤 일종의 막이 있으면 이 막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압력 차이가 발생하면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물질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삼투압이죠. 예를 들면 네, 혈관이 있는데 혈관 안에 나트륨이 많잖아요. 나트륨이 많으면 나트륨 농도가 높아요. 그러면 나트륨 농도가 높으면 안 되니까 이 나트륨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혈관 밖에서 수분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겠죠. 예. 이게 삼투압의 원리예요. 혈관 이 막에 의해서 그 혈관 밖에 있는 수분이 네,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량이 늘어나죠.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 벽에 압력이 높아지겠죠.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혈압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트륨이 부족하다. 혈액 중 나트륨이 부족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럼 이 물을 밖으로 혈관 밖으로 내보내죠.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부종이 생기겠죠. 네.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이 들어가니까 세포와 세포 사이에 벌어지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처럼 이제 우리 체내에 이제 혈액량 다 삼투압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어, 보통 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나트륨이 중요한데 나트륨의 혈액량을 조절하거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거나 수분의 양을 조절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그런 경로를 통해서 혈압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과 염기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트륨과 이제 칼륨이 이제 중요한 그 양이온들인데 나트륨과 칼륨이 중요한데 나트륨은 세포 밖에, 세포 외액에 주로 많고 또 칼륨은 세포 내액에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 이제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나트륨, 칼륨은 양이온이고 그럼 반대로 양전하, 음전하가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체내에는 염소라든가 중탄산 이온 같은 음이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하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태로 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나트륨의 기능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나트륨과 칼륨 펌프.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세포 질이 있고 세포 외액이 있는데 세포 질은 이제 세포 안쪽이고 세포 외액은 세포 바깥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이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에 의해서 이 펌프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내 외부에 물질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세포에서 생성된 물질이 또 몸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죠? 인슐린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낸 인슐린이 밖으로 나가서 분비를 해야지 이제 인슐린 작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인슐린 내보낼 때 이때도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서 인슐린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세포 내 외부의 물질 이동을 담당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 이 경로가 바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거고요. 혈압이 이제 혈압 조절, 나트륨이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그림이 좀 복잡한데 만약에 혈압이 좀 낮아졌어요. 그럼 우리 몸은 혈압을 상승을 시키겠죠. 그쵸? 혈압을 높이겠죠. 그때 이제 신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신장에서 레닌을 분비하면 이 간에서 만들어진 안지오텐시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바꾸고 그러면 안지오텐신으로 바뀌었다가 폐에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ACE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가 나와서 안지오텐신 2로 바꾸고 그러면 안지오텐신이 부신해서 알도스테론을 생성하고 알도스테론을 생성하면은 알도스테론이 네,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하고 칼륨 배출을 증가시켜 가지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혈압이 낮아졌을 때 혈압을 상승시키는 이러한 기전.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계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죠. 이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계. 네. 그래서 그 혈압이 막 높아졌다. 그러면 혈압을 낮추는 혈압약을 먹게 되죠. 혈압약을 먹게 되는데 어떤 혈압약을 먹게 되냐면 네, 여기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에이스, 에이스 억제제, 에이스 억제제. 이거 억제시키면은 혈압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억제제를 먹게 되는 거예요. 네, 혈압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에이스 억제제가 이제 혈압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혈압약 중에 이뇨제, 이뇨제, 이뇨제도 있고 뭐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등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계가 나트륨에 중요한 그런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시스템이고 혈압을 관리하는 그런 네, 경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칼륨. 네, 칼륨은 수분과 전해질 평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산과 염기의 평형 유지,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작용에 관여하고 또 당질 대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네, 그러한 네, 미네랄이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도 이제 음, 사실은 칼륨도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독일어고요. 칼륨은 이제 포타슘이라고 부릅니다. 포타슘. 포타슘. 네, 칼륨은 이제 알칼리에서 알칼리성을 띤 금속이다. 그래서 알칼리에서 칼리 뒤에 알칼리 칼리하고 이제 IUM IUM이 붙어 있으면은 다 금속 그 미네랄을 뜻하는 거거든요. 알칼리에 칼리하고 IUM이 붙어서 칼륨이 된 거예요. 칼륨. 그래서 칼리라는 그 단어가 알칼리에서 왔는데 이 칼리는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가리라고 하죠. 가리. 우리 가리가 들어간 화합물들이 있죠. 청산가리 들어보죠. 청산가리. 독극물. 이 칼륨이란 뜻이에요. 칼륨이 들어있어요. 청산가리에. 그다음에 이제 그 농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칼륨이 들어있는 비료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 비료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일본식 표기이고요. 칼륨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외부에는 나트륨이 많고 세포 내부에는 네, 칼륨이 많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체조직이 만약에 파괴됐다. 체조직이 파괴됐다. 그러니까 세포가 파괴됐다. 그러면 세포 안에 칼륨이 많았다가 세포가 파괴되니 칼륨이 이제 많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럼 혈청 칼륨량이 늘어나게 되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는 거죠. 혈정에 칼륨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은 세포가 많이 파괴됐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게 되면은 나중에 심장마비도 올 수 있어요. 네, 심장 근육에 있는 세포들이 파괴가 돼 가지고 칼륨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럼 고칼륨 혈증이다 그러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륨 정상적인 건강 상태에서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이렇게 몸이 이상이 있을 때 나트륨과 칼륨의 신체에서의 변화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서 어 심각할 경우에는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네,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 그다음에 단호박, 오렌지, 고구마, 감자, 토마토, 콩류, 바나나 이런 식품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식품을 굳이 뭐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신장, 콩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칼륨 대사를 못 해요. 칼륨 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네, 칼륨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니까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칼륨이 가뜩이나 많은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절대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콩팥병이 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콩팥에 이상이 문제가 있을 때 제한해야 될 식품들은 이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한해야 된다. 그 식품들은 네, 검색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필요하실 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칼륨의 기능은 나트륨과 함께 이제 수분과 전해질의 삼투압, 수분 평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산염기 평형, 근육의 수축과 이완, 또 당질 대사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슐린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인슐린은 당분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슐린이 만약에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분이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서 그냥 혈액 중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당뇨병이 오는 거죠. 혹은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역시 당뇨가 오게 되겠죠. 그런데 인슐린은 이렇게 당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칼륨도 처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칼륨. 네, 칼륨이 너무 많으면 혈액 중에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마비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혈액 중에 칼륨이 너무 적으면 네, 그러면 우리가 섭취한 이 당분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근육과 간에 당분을 섭취하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글리코겐이 저장되는데 이 글리코겐 저장하는 건 칼륨이거든요. 근데 칼륨이 너무 적다. 그럼 이 당분이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지 않고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지 않으면 당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으로 바뀌죠. 네, 지방으로 바뀝니다.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 지방으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육이 생성이 잘 안 되고 지방 조직만 늘어나게 된다. 음. 그러면 지금 이 당분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되지 않고 지방으로 바로 저장이 될 때 이때 이걸 막아주는 게 HCA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네. 그 역할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HCA를 많이 활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다. 어 칼륨과 나트륨 대사에도 인슐린이 작용을 한다라는 것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칼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칼슘. 칼슘은 뭐 당연히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겠죠. 그리고 또 혈액 응고에 도움이 되고 또 신경 전달, 근육의 수축 및 이완 네, 이러한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칼슘은 99%가 골격과 치아, 그러니까 뼈에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99%가 뼈에 존재하고 1%는 혈액과 조직에 분포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 뼈에 존재하는 99%의 칼슘이 만약에 줄어들었다. 그럼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골다공증이 뼈가 이제 약화된다는 얘기죠. 뼈가 약화된다라고 해서 바로 생명을 잃지는 않죠. 그런데 이 혈액과 조직에 분포하는 1%의 칼슘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네. 아까 나트륨, 칼륨이 네, 정상적인 수준에 벗어나서 높거나 낮아지면은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칼슘도 1% 혈액과 조직에 분포하는 1%의 칼슘이 더 많아지거나 더 적어지면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1%의 어 칼슘을 유지하는지 잠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비타민 D에 의해서 대사가 조절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체내에서는 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칼슘이 이제 뼈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최대 골질량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대 후반에 30 대까지 골밀도가 가장 높아지고 30대 이후부터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뼈가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는데, 약해지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 여기 최대 골질량이 만들어지는 20대 후반까지 뼈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뼈가 약해져도 골다공증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자라나는 그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자녀분들의 분들이 칼슘을, 비타민 D, 뭐 칼슘, 마그네슘 다 중요하지만 다, 그래서 충분히 섭취하고 운동을 해 가지고 골밀도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지금 빨간색이 이제 나이에 따른 골밀도라고 하면은, 이 골다공증 위험 구간에 나중에 그 골밀도가 떨어지면서 골다공증 위험 구간에 들어오면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파란색처럼 골밀도를 이렇게 크게 높여 놓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골다공증 위험 구간에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 칼슘 섭취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30대 이후부터는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이때는 칼슘을 계속 보충을 해 줘야만 그나마 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의 섭취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칼슘의 1%의 그 혈액 중에 존재하는, 조직에 존재하는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정상 농도보다 칼슘이 높아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안 되죠. 빨리빨리 이제 혈중에 있는, 조직에 있는 칼슘을 빨리 딴 데로 밖으로 빼거나 딴 데로 보내야 되겠죠. 혈중의 칼슘 농도가 상승하면은, 네,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돼 가지고 혈중에 있는 칼슘을 뼈로 보내요. 뼈로. 네. 칼슘의 농도가 상승되면 뼈로 칼슘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상으로 낮추고 뼈는 튼튼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칼슘의 농도가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뼈에 있는 칼슘을 빼와야겠죠. 네. 그래서 이때에는 칼슘 농도가 하락하면은 부갑상선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PTH라는 호르몬 분비가 돼서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파골세포가 뼈를 파괴하는 세포니까 뼈를 파괴해서 거기서 생긴 칼슘을 혈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혈중 칼슘 농도를 정상화시킨다라는 거죠. 네. 음. 그런데 이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입니다.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런데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지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뚝 떨어지죠. 에스트로겐 분비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중 칼슘 농도가 유지가 안 돼.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뼈에서 계속 칼슘을 녹여내서 혈액 중에 계속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갱년기 지난 다음에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 뼈에서 계속 칼슘이 농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갱년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가 이 뼈 건강 관리, 골다공증 예방, 뼈 건강 관리와 또 하나는 심혈관계 건강, 심장병, 네, 이런 심혈관계 건강이 이 갱년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중 칼슘을 농도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그 갑상선과 부갑상선의 호르몬의 역할을 통해서 이렇게 칼슘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칼슘 권장량,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이 칼슘이에요. 칼슘은 뭐 전 연령대에 걸쳐서 권장량이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섭취하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완경기 여성, 그러니까 갱년기 이후에는 칼슘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뼈에서 계속 칼슘이 녹아 나오니까, 이럴 때에는 만경기 이시거나 그 이후의 여성분들은 1200 밀리그램을 하루에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권장량은, 성인 권장량은 700 밀리그램인데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충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밖에 칼슘은 그 비타민 K에서 보여 드렸던 내용이에요.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하는
피브린 혈액응고 단백질을 생성할 때 비타민 K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 과정에서 칼슘이 있죠, 여기. 빨간색 원 보시면은 칼슘이 필요합니다. 네, 칼슘도 그래서 혈액 응고 작용에도 관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뇌 활동이나 뭐 신경 전달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 신경 세포들이 서로 이제 그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경 세포가 뉴런인데 이 뉴런과 뉴런이 이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이 시냅스가 계속 있고 뉴런이 계속 이렇게 시냅스를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내보내고 그다음 뉴런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경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죠. 시각, 후각, 미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뇌 인지 기능 다 똑같은데 그 이제 신경 전달 과정이 거의 뭐 10,000분의 1초 막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그다음 신경세포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과정이 1,000,000분의 1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제 칼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칼슘. 이제 칼슘이 있는데 이제 신경세포에 칼슘이 들어가야 되고 칼슘이 들어가면은 그 이 소포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 이 작은 주머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비로소 이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신경세포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과정 신경 전달 과정에 칼슘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근육도 있죠. 근육의 수축과 이완 칼슘이 결합해야만 근육 단백질인 액틴과 미오신이 결합을 해서 줄어들거나 이완이 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근육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도 칼슘이 관여를 하지만 이 칼슘 농도가 낮으면 우리 체내에 칼슘이 부족하면은 근감소증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근감소증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면 네, 다양한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칼슘이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도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난 시간에 오스테오칼신, 아디포넥틴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근육 호르몬, 근육에서 생긴 이리신까지 세 가지가 함께 같이 다닌다. 같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의 비타민 D와 비타민 K, 그다음에 칼슘과 마그네슘 네, 이 있어야만 네, 오스테오칼신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디포넥틴은 뭐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참고적으로 아디포넥틴에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은 네, 역시 골격과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여러 효소의 보조 인자로서 작용하고 또 칼슘과 함께 근육 수축 이완에도 작용을 합니다. DNA 합성 변형에 관여를 하는데요. 네, 뭐 ATP와 복합체를 형성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고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앞 앞서 제가 이제 에너지 대사를 막 하다 보면은 최종적으로 에너지가 ATP의 형태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ATP. ATP가 네,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의 약자를 따 가지고 ATP라고 하는데 ATP와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지금 ATP 보시면은 네, 이 ATP 구조인데 ATP하고 지금 Mg가 마그네슘이잖아요. 이 마그네슘이 결합되어 있죠. 이렇게 ATP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은 바로 사용되지 않으면 마그네슘과 결합을 해야만 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쓸 때는 마그네슘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P가 여기 3 개가 있죠. 여기 인산기인데 여기 3 개가 있어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ATP고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P가 2 개가 있으니까 디포스페이트. 그 ATP가 ADP로 바뀌면서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이 ATP를 안정화시키는 결합체를 만들어서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네, 마그네슘이다. 네. 그리고 이제 이 ATP 합성할 때 요 전 단계에서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 밖에 네, 칼슘, 칼륨, 나트륨과 함께 신경 자극 전달과 근육 수축, 근육의 이완을 조절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그 혈중에 마그네슘이 떨어지면은 세포 외에 불균형이 발생해서 신경이나 근육이 경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뭐 눈가나 입가가 파르르 경련이 막 발생하는 경우에 마그네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그네슘 부족하면은 그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경련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그네슘은 운동을 하실 때에도 운동 많이 요즘 하시잖아요. 운동하실 때 운동 전에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부상 위험 감소시키고 운동 후에는 근손실과 근육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지구력이 필요한 그런 운동하시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뭐 이렇게 오랫동안 타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영양제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로바로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그네슘은 네, 뼈 건강,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운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혈당, 인슐린 조절, 대사 증후군에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제 어떤 진정 효과 있기 때문에 불안, 우울 등 감정 장애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편안하게 차분하게 이제 우리 몸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숙면에도 네, 좋습니다. 마그네슘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면 잠을 잘 주무시는 데도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인은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 우리 뼈는 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그다음에 다른 단백질도 있고, 그다음에 인과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 역시 그 중요한 그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인데, 인은 근데 우리가 보충하지 않잖아요. 왜? 인을 너무나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가공식품, 뭐 인스턴트 식품이나 또 육류에 인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인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러한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인이 오히려 과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칼슘과 인의 섭취 비율이 1대 1이에요. 1대 1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인들 기준으로 하면은 1대 한 3 정도? 1대 4 정도 이렇게 인을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인이 많아지면 칼슘이 부족하게 돼요. 네. 서로 이제 기랑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을 줄여야 돼. 아까 칼슘은 우리가 섭취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은 과잉이다. 그럼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인을 줄여야 되겠죠. 그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뭐 육류, 동물성 가공식품 이런 거 줄이고 칼슘은 네,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보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이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고 했는데 어, 이 그림에서 앞서 보셨던 그림이죠. 마그네슘 할 때 보셨던 그림인데 여기 그림에서 이 피가 인입니다. 인. 네, 인산기. 인이에요. 피가.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에너지 대사 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인에 대해서는 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미네랄이지만 줄이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철분. 철분에 대해서 철분은 우리가 뭐 너무 잘 알죠. 그 혈액 헤모글로빈의 이제 구성 성분이죠. 그래서 빈혈 예방에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소의 어떤 보조 인자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또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를 합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 우리 적혈구에 존재하는 단백질 헤모글로빈이고 또 근육에 존재하는 단백질 글로빈인데 이 미오글로빈도 헤모글로빈과 마찬가지로 철분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쭉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헤모글로빈, 적혈구를 보시면은 이게 적혈구에 이제 헤모글로빈이 있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이렇게 그 3차원 꼬인 구조 4 개가 있잖아요. 이 4 개가 이렇게 보이면 이게 헤모글로빈이에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인데 요거 하나가 이제 햄이에요, 햄. 하나하나가 4 개의 햄으로 구성되어 있죠. 4 개의 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햄 안에 이 빨간색 보이시죠? 요 빨간색으로 요게 인제 철이에요, 철. 예. 그래서 이 적혈구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간이나 비장이나 골수에서 이제 페리틴 형태로 저장된다. 이 페리틴은 철분 저장 단백질, 철분 저장 단백질. 그래서 이 페리틴 건강검진하면은 페리틴 수치가 나옵니다. 그 페리틴 수치가 높으면은 철분이 너무 과잉으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페리틴이 낮으면 철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근육에서 미오글로빈에 일시적으로 저장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산화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네, 산화효소, 그 항산화효소에도 구성 성분이라는 거죠.
항산화 효소, 그러니까 항산화 영양소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항산화 작용하는 거고,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코엔자임 Q10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효소, 유해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효소. 그래서 뭐 SOD나 GPX나 카탈레이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항산화 효소인데, 그중에서 이제 카탈레이즈라고 하는 항산화 효소의 어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이 철분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철분은, 네, 임신 또 수유하실 때 여성 성장기 때 높은 요구량입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C 할 때 말씀드렸죠. 비타민 C는 철을 이가로 바꿔서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요 밑에 그림 보시면은, 네, 아동기 청소년기 때는 철분이 다 남성 여성 똑같이 중요한데, 이제 나중에 사춘기 지나면서 여성분들의 그 권장량이 높죠. 생리 때문에, 생리를 하시기 때문에 또 임신기나 수유기 때 높아지는 거고요. 임신 시기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연에 대해서라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게 한 10 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양이 많아서 다음 시간부터는 양이 이제 좀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연은 정상적인 세포 분열, 또 효소의 구성 성분, 또 세포막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네. 핵산, 핵산, DNA, RNA, 핵산이라고 하는데, 핵산 합 세포 분열에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은 성장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 성장 미네랄, 성장 미네랄, 면역 기능에 관여합니다. 면역 기능, T세포, 그다음에 각종 면역 세포 등을, 네, 분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아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역 미네랄, 성장 미네랄, 면역 미네랄. 네, 그다음에 앞서서 그 항산화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항산화 효소. 네, 그중에 SOD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 SOD라고 하는 효소는, 네, 미네랄을 필요로 하는데, 미네랄 아연과 구리와 망간, 이 세 가지 미네랄 중요합니다. 아연이 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연은 항산화 미네랄, 항산화 미네랄.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장 미네랄, 성장할 때 우리 자녀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면역 미네랄, 요즘처럼 면역 기능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미네랄. 미국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코로나 확진됐을 때, 네, 아연과 비타민 D 처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뭐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 면역 기능과 관련해서는, 네, 뭐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장 미네랄 중에서는 면역 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면역을 선천 면역, 그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생기는 면역 후천 면역, 대표적인 것이 항원 항체 반응, 항체, 어떤 외부의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생성하는 게 후천 면역이에요. 태어나서 생겨요. 그런데 문제 뭐냐면, 이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의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나이가 들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선천 면역이 떨어집니다.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요. 면역 물질도 약해지고. 그런데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선천 면역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선천 면역을 향상시키는 그 대표적인 미네랄이 바로 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과 영양소.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은, 네, 남성의 갱년기 현상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연을 성미네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 테스토스테론을 다시 덜 덜 잃게, 절약할 수 있게, 아니면 더 생성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성미네랄이라고 하기도 하고, 남성 갱년기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뭐 성기능 장애를 위한 뭐 그런데 이제 아연이 많이 들어가 있는, 함유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고 성장 인자가 많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아연이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성장 호르몬은 네, 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네, 성인기 이후에는 네, 다양한 그런 성인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예방하는 데 성장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연이 어 이 중년기 이후에도 이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미네랄 네 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셀레늄. 셀레늄은 우리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소인 GPX, 이 GPX가 이제 셀레늄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셀레늄도 아주 강력한 항암 미네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타티온 산화 효소, 이게 GPX라는 효소예요. GPX라는 효소인데 이 GPX를 이제 만들 때 이 음 이 셀레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글루타티온이 산화가 됐다, 환원이 됐다. 그래서 환원형, 산화형. 아까 산화 환원되면서 전자를 주었다 뺏었다. 이게 산화 환원이거든요. 전자를 주면 누구한테 줬겠어요? 유해산소한테 줬겠죠. 그래서 강력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 우리 몸에 존재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자를 내주어서 이 유해산소를 여기 이 유해산소를 이 물로 바꿔줘야 되는데 여기 이 효소 이게 바로 셀레늄이라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셀레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글루타티온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그 물질이기 때문에 시중에 이제 글루타티온을 제공해 주는 건강기능식품도 판매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글루타티온이 왜 이제 특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데 다른 아미노산만 잘 보충해 주면은 이 글루타티온은 부족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항산화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드렸죠. 네, 여기 이제 이 글루타티온과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다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항산화 영양소들은 항산화 성분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고 또 신체 부위에서 다른 부위에서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항산화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섭취하기보다는 네 골고루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는 요오드예요, 아이. 이 아이가 요오드인데 그렇지만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에 도움이 네 아주 안 되진 않지만 네 그렇게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네 원료이긴 하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요오드 섭취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몇 배가 높기 때문에 요오드 부족으로 인해서 갑상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려면 셀레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셀레늄이 더 중요해. 그래서 갑상선 음 건강에서는 요오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셀레늄이 더 중요하다. 셀레늄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꿔주는 게 셀레늄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활성형으로 바뀐 그 갑상선 호르몬이 신체 세포에 잘 전달이 되고 잘 작용하기 위해 도와주는 그 영양소가 아연이에요, 아연. 그래서 이 갑상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는 요오드가 아니라 셀레늄과 아연, 셀레늄과 아연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갑상선 기능 저하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많잖아요. 이런 건 이제 그 면역 체계 이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면역 체계에 어 이상 항체, 정상적이지 않은 항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 비정상적인 항체가 생겨 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건데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항체를 만들어지지 않게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셀레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갑상선 건강에는 셀레늄과 아연이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황입니다, 황. 황은 네 황, S인데 네 여기 황이 왜 중요하냐면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데에는 식물 영양소가 있는데요. 식물 영양소 중에 황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황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황, 화합물, 함, 황,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 황 화합물들이 아주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생물도 억제할 수 있고 세균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면역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어 양파나 마늘을 그 드셔 생양파나 생마늘을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그 맵고 애린 막 그런 그 성분 있잖아요. 이게 다 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황은 또 그 밖에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 메티오닌, 시스테인, 시스틴 같은 이 아미노산들도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이고요. 결합 조직이나 피부 손톱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황산 콘드로이친, 황이 있죠. 황산 콘드로이친, 연골의 주요 구성 성분이죠. 네, 그다음에 글루타티온의 구성 성분이다. 아까 제가 아주 강력한 그런 항산화 성분, 글루타티온의 구성 성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연골에 도움이 되는 메틸설포닐 메테인, 우리 그 제품 뉴트라이트 제품에 있잖아요. 예, MSM. 이 MSM도 이 S가 황이에요. MSM. 네. 그렇기 때문에 관절 건강에 꼭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글루타티온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그런데 이 글루타티온이 뭐냐? 네. 글루타티온은 이 시스테인과 글리신과 감마 글루탐산, 이렇게 세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글루타티온이 만들어져요. 우리 체내에서.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필수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가지고 글루타티온을 만들어내는 글루타티온 합성 효소가 있겠죠. 이 효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화학 구조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가 글루탐산이 있고 시스테인이 있고 글리신이 붙어 있죠. 이 세 개가. 이게 글루타티온인데 여기 SH가 있어요. 이 SH가 S가 황, 그다음에 H가 수소. 그래서 요게 이제 GSH라고 표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글루타티온이 아래 위로 두 개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요 S가 S끼리 결합을 하게 되죠. 이게 SS 결합, 이게 황 결합이죠. 황 결합. 요 SS 결합. 요게 산화형 글루타티온. 그래서 황이 그 글루타티온의 구성에 있어서 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를 내보내서 유해산소를, 네, 제어한다. 유해산소를 방어한다. 여기서 이제 셀레늄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루타티온은 이제 황을, 네, 필요로 하는 그런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리. 네, 구리는 역시 항산화 효소 SOD라는 항산화 효소에서 아연과 구리와, 네, 망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산화 기능할 수 있고 또 철분의 흡수에 관여를 하고 있고, 콜라겐을 만들 때 비타민 C가 중요하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어요. 콜라겐 합성할 때 비타민 C가 콜라겐을 합성한다. 근데 구리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구리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콜라겐 합성하는 데 필요하고요. 철분의 흡수에는 왜 도움이 될까요? 여기 음 그 철분의 저장 단백질이 페리틴, 그다음에 철분의 운반 단백질이 트랜스페린, 이렇게 철분이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한 대로 운반되려면 트랜스페린으로 이렇게 딱 이동을 해요. 갈아타야 돼요, 차를. 그런데 이제 구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비타민 C가 3가의 철이온을 2가의 철로 바꿔야만 요렇게 소장으로 잘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여기 소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페리틴하고 결합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소장 이제 에서 흡수가 되면. 근데 여기서 운반이 되려면 트랜스페린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트랜스페린으로 갈아타려면 다시 3가가 돼야 돼. 되게 복잡하죠? 예. 그래서 흡수될 때는 2가가 돼야 되고 운반될 때는 다시 3가로 바뀌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예, 앞서 보셨듯이 어 흡수가 될 때 비타민 C가 어 네, 2가로 바꿔서 흡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운반할 때는 구리가 3가로 바꿔서 운반을 시키고, 네, 그래서 철분이 잘 활용되려면 구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네, 이 부분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몰리브덴은, 네, 왜 중요하냐면 해독 미네랄, 그다음에 항산화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독 미네랄, 항산화 미네랄. 여러 요소의 보조 인자로 사용되는데, 몰리브덴이 잔틴 산화효소, 잔틴 탈수 효소, 이런 효소들에 이제 중요한데요. 얘네들이 요산을 만들어요. 이 요산.
요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요산이 이 발가락 관절에 쌓이면요, 뭐가 되죠? 통풍이죠, 통풍. 이거 결정화가 돼 가지고 거기 축적되면 통풍이 되는데, 사실 요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유해산소를 없애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이고, 그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면역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몰리브덴이 요산을 생성해서 항산화 기능, 네, 그다음에 항균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데히드 산화효소 알데히드를 카르복실산으로 전환한다. 이 알데히드가 이제 독성이거든요. 우리가 술 마시면은 체내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잖아요. 이 아세트알데히드 해독을 해야죠. 알데히드를 해독을 하는 데 필요한 게 이제 몰리브덴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산화 질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몰리브덴이 산화 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죠.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 이 산화 질소를 유지하는 데 몰리브덴이 도움이 되는데, 이 산화 질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양소가 이 산화 질소를 활성화시키는 영양소가 또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네, 혈압을 낮추는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코엔자임 큐텐. 코엔자임 큐텐이 이 산화 질소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몰리브덴은 이 산화 질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크롬. 크롬은 당 내성인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대인들에게 이 당대사가 문제가 많잖아요. 당뇨가 많잖아요. 현대인들에게 그 대사에 문제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게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게 어떤 문제? 당대사가 안 됐을 때 당뇨, 또 지방대사가 안 되면 네, 비만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고지혈증, 뭐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생기는 거죠. 이 크롬은 당 내성인자. 네. 인슐린에 직접 작용하거나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세포가 있고 여기 이제 인슐린이 있고, 세포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요. 근데 글루코즈가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이제 여기 막혀 있죠. 막혀 있는데 인슐린이 이렇게 딱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이 통로가 열리면은 이 당이 세포 내로 들어오게 되죠. 혈당을 낮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롬은 이 안에서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여기 크롬과 크로모줄린이라고 하는 이게 결합이 돼 가지고 이제 이 크롬 복합체가 인슐린 수용체에 딱 붙으면은 통로가 확 넓어져요. 그래서 당이 아까는 여기선 2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4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이 세포 내로 더 빨리 유입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롬은 당 내성 인자라고 불려지는 미네랄입니다. 혈당 대사에, 당 대사에 꼭 필요한,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그런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요오드. 네, 요오드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네, 갑상선의 중요한 구성 성분. 요오드의 다른 기능성도 있죠. 다른 기능성도 있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요오드는 뭐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이 되고, 적게 섭취한다고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요오드를 더 많이 다 흡수해. 다 흡수해. 다 흡수하면 그 갑상선의 기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요. 요오드가 많아지면요, 통로가 정해져 있는데 요오드가 한꺼번에 많아지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오드는 전혀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이 없지만, 그렇지만 원료가 되는 그런 성분이다라는 것,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네, 네, 오늘 미네랄에 대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너무 양이 많고 또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으셨을 텐데,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 우리 파트너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리더님들께서 또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최현주 리더님께 다시 네, 진행을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 오늘 알려주신 내용들
어려웠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많이 나눠서 우리의 것으로 잘 소화시키길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강의들을 여러분들의 주변 파트너 또는 소비자와 함께 나누어서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셔서 인증샷으로 남겨주시는 그런 과제를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멋진 강의 후에 여러분들 강의 후에 느끼시는 소감을 애프터를 저희 단체 톡에 애프터를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진행에도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 미팅은 저희 한국아메 본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미팅이고 저희 탐리더님께서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미팅이고, 그 속에 우리는 선택받은 리더님들이십니다. 불금을 남들보다 조금 뜨겁게 보내고 있는 금요일이니까 멋지게 강의 들으신 만큼 여러분들의 소중한 애프터를 톡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마무리는 우리 모두 마이크를 켜시고 열강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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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